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두 분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과 금융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근자에 들어서 미국 선도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엔비디아, 테슬라 할 것 없이 하루에 변동폭이 10%가 넘어가는 등락을 보이기도 하고, 지수도 어쨌든 전전주, 전주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변동성의 노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만 미국 주식을 하시든 한국 주식을 하시든 아니면 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선택하셔야 하든 또 금리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 역시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미국의 방점을 들고 입장이 다소 다른 두 분의 운영력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타이거 자산 운영의 오종태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리고 제 왼쪽에 푸르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냥 소개를 할게요. 두 분은 비교적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데, 이선철 대표 입장에선 미국 주식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고, 오종태 이사께서는 다소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북락이 있다든지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먼저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이선철 대표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좀 오래전부터 계속 해온 얘기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보다 이제 하이어 폴 롱거로 갈 것이다. 오래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 최근 거의 한 6개월 이상 인플레이션이 더 전월비로 하락한다기보다는 바트밍 아웃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 내려가지 않고 있고 끈질기게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건 이제 핵심적으로 장기 금리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맞춰서 장기 금리를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저거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사실 뭐 연준이 많이 올렸으나 이제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를 이제 5.5까지 올라가니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기금리가 이제 23년 내내 하락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멀티플 최근엔 다시 뜨고 있고. 멀티플을 받쳐줘서 이제 주식시장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니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럼 그 말은 이제 장기금리의 상승만큼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조정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장기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향후 우리에게 기다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대비로는 충분히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오를 소지가 있다. 네, 더 오를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뭐 최근에 보면 레리 서머스 같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학계 거두라고 평가받고, 또 어떻게든 음으로 양으로 연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레리 서머스도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또 월가의 황제라고 칭하고 있는 제미 다이아몬드 뭐 7, 8%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금리를. 오종태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다소 좀 온건한 시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저는 박스권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밑단의 이유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재정 정책의 힘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 힘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늘려놓은 돈을 지금 줄이기에는 너무나 많이 지난 한 5년 동안 늘려놓은 자금들이 쉽게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시 QT를 조절하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팩터 면에서 힘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시장의 하단을 받쳐주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AI라는 그 현상이 계속적으로 밑단에서 계속 발전하는 부분이 시장을 아래쪽에서 막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그다음에 지정학,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시장의 상방을 그렇게 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양쪽의 힘이 다 세기 때문에 박스권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방도 막아주고 있고 상방에 대한 돌파도 조금 제한적이다. 네. 근데 1월, 2월까지만 되면 뭐 로랜딩이다, 뭐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꺾이는 모습도 나오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용어를 쓰시긴 하는데 뭐 사실 지금 뭐 김프로님이나 저희 둘 다 기본적으로 이 매크로 베이스인 사람들이라서 예. 이 용어들에 대해서 저희는 익숙하지만 좀 기자들이 많이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 조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7층에서 3층을 내려오는 것과 예.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7층에서 3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강했던 상황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거지 지금 이게 3층에서 제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치 자체가 너무 높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네. 절대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경제 성장이 성장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주 강했던 성장률이 조금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스태그라는 용어랑은 안 어울린다는 거죠. 이선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장의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황만 본다면 뭐 이번에 GDP가 1.5가 나왔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용어를 쓰는 건 사실 기자들 분들의 이제 좀 잘못된 언어 선택의 가능성이 높지만 네. 저는 지금 미국의 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예. 아까 유동성을 확장시켜 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은 그 유동성은 쉬운 말로는 본원 통화를 뜻하거든요. 근데 사실 본원 통화는 22년 전고점 대비 현재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퀴디티라고 하는데 유동성. 네네. 예. 그럼 이제 그 재정 지출의 확장이 무엇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제 그 유동성보다는 물가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하이어 폴 롱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혹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예. 지금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실질 금리, 미국 10년 명목 금리에서 이제 CPI를 그 뺀 값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무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아서번즈가 예. 피벗한 게 요 시점입니다. 네. 이제 다시 금리를 내리겠다. 내렸죠. 네. 네. 다만 얼마 내리지도 못하고 물가가 다시 급하게 상승하면서 2차 스파이크가 오면서 실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됐고 그러는 와중에도 실질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근데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승리 선언을 이미 작년 말부터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재무부도 같이 지원해서 이거는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장기물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대신 단기물로 엄청 발행을 해서 시장에 멀티플을 받쳐줬거든요. 예. 주식 시장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이미 지금 수개월이 지속이 됐다라는 건 이미 주식 가격도 굉장히 오랫동안 높게 떠 있고. 조금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네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해드릴게요. 네. 장기 금리가 충분히 더 올랐어야 될 상황인데 네네.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네.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 단기 금리를 맞습니다. 단기 채권을 발행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기업의 멀티플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그 금융시장의 장기 금리에 네네. 연동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이 장기 금리가 안 떴다라는 거는 재무부와 당국이 나서서 네. 기업들의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고양시킨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구성하는 요건이 이제 어닝이 있고 예. 기업이 버는 돈이 있고 그리고 그 어닝에 몇 배로 거래가 되느냐. 예. 이제 멀티플 P라고 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뭐 30배 받을 수 있다고 쳐도 예. 그게 갑자기 100배를 받는다든지 예. 이런 식의 멀티플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특히 성장률 같은 경우. 맞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많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기 금리 장기물의 공급을 줄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주거든요. 예, 자산 가격의 부양 효과도 있죠. 맞습니다. 자산 가격의 부양 효과가 있고 장기물 공급을 줄임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로도
나름 낮게 유지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이미 수개월간 유지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안에 어떤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도 더 하이어 폴 롱거로 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저는 이미 재무부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하이어 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요하는 이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그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파월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한 게 사실은 우리가 그 무능하다고 욕하고 있는 이제 아서번즈가 이제 한국과 매우 비슷한 실질금리 실질금리로 지점에서 저건 지금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에서 CPI를 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볼커 우리가 파월이 이제 자꾸 그 흉내냈던 볼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금리를 당시에는 10%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10년 금리를 10년 금리에서 CPI를 뺐을 때 10%의 실질금리가 날 정도로 그 10년 금리를 위로 이제 올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현재는 고작해야 1%대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지금 여전히 사실은 미국은 돈을 찍고 있다. 근데 이제 돈을 찍는다고 하면 이제 보통 요 화면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연준이 뭔가 프린팅 프레스를 돌려서.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현재 QT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QT 시기에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새로운 대장이다. 여기 보면 이게 캡틴 필립스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제 I'm the captain now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QT를 하거나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있고 반대 QT를 하는 구간에선 재무부가 장기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재무부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장기금리가 정해지고 재무부가 주도권을 주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재무부는 발권력이 없는 단체인데 어떻게 돈을 찍고 있다라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그 미국이 총 국채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195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요때가 코로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국채 발행이 늘었죠. 반대로 요 아래는 이제 미국 정부가 2021년부터 어떻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느냐는 재무부가 완전히 국채를 과다하게 찍으면서 이제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저와 오종태 이사님의 이제 주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둘 다 갈 수도 있고요. 둘 다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요 위에 차트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축률이 2005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서 크래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를 사야 된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리세션을 두려워해서 장기채를 사니까 장기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의 멀티플을 오히려 부양시켜주죠. 특히 성장주들에. 다만 이 아래 차트는 그 체킹 어카운트입니다. 예금 계좌인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채라는 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저축의 수단이죠. 세이빙의 수단이죠. 근데 이렇게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찍는다는 거는 소수 뭐 중상위층의 일부 소수의 세이빙을 가져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체킹으로 그러니까 예금으로 재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 때 그 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뿌려줬는데 그래도 지금은 안 뿌려주고 있지 않냐. 지금은 뭐 따로 꽂아주고 있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그 학자금 대출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IRA 법안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학자금 대출을 갖기 위해서 꼬박꼬박 모으고 있던 거를 한 번에 없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체킹 어카운트가 떨어질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같은 정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체킹 어카운트는 사실 유동성이죠. 유동성이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간다기보다는 체킹 어카운트라는 건 월세 내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리더라도 월세를 내고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소비죠.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 이거는 통화의 승수, 벨로시티를 굉장히 올리는 값이 됩니다. 재정 정책을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벨로시티가 정부의 주도로 심지어 정부가 지금 직접적으로 저축을
많은 이들에게 유권자들의 표를 사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다 분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그 덩어리 자체가 작아진다라는 얘기고 다만 많은 이들에게 가니까 벨로시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보다는 CPI 맞습니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네네네. 예. 그렇게 될 그게 것이다. 부자한테 집중되면 네네. 오히려 그 CPI의 부양 효과가 좀 덜 할 텐데 네네. 많은 사람들 스프레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명한테 1조를 뿌렸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로 다 자산에 파킹을 할 텐데 5천만 명한테 다 뿌렸다 그러면 다 소비를 그거 아마 하게 정치 되겠죠. 스케줄하고도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네네네. 정치 스케줄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여요. 11월 초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사실 중산층도 한 표, 빈곤층도 한 표, 초고대 부자도 한 표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실 그 담당자가 자네 연령이니까 아주 고의로 저렇게 작동을 시켰을 것이다라는 게 이선철 대표의 말씀인데 복 작가에 관한 대표 선수 아닙니까 오정태 이사가? 네? 이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 구조가 그 지금 한 1970년이나 이런 비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좀 구조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면 동일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크죠. 근데 구조가 바뀌었을 때는 동일 비교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런 동일 비교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1970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세계화가 계속 진행됐던 구간이고 지난 5년은 이제 세계화가 깨지는 구간. 반세계화죠. 예. 반세계화가 발생하는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의 영향이 커진 부분과 AI라는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보던 경제를 보던 방식으로 보는 부분들은 저는 비중을 한 30% 정도만 넣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과학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넣지 않으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 정치적인 거는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는 차트들이 과거에 보였던 곡선들보다 굉장히 스티프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 경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보다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요. 지금 AI 쪽을 계속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TSMC나 모든 데들을 다 내재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국가 안보지 IT 산업도 경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채권을 통해서 도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나쳤다라는 것을 과거랑 동일 비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완전히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이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독일의 물가가 10,000%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분과 군사적인 부분의 필요성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현상들과 데이터와 폭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채권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 조달은 미국의 재정 정책이 경제를 위한 순환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구조와 패권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구조 차이를 반영해서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TSMC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TSMC한테 주는 직접 보조금인 뭐 미국 국외로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TSMC가 그 돈과 그 돈 플러스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아리조나에 굉장히 큰 공장 2개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미국의 재정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어떤 인컴을 늘리고 그게 소비로 가서 그게 CPI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죠. 지금의 그 재정에서 돈을 넣는 것 이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TSMC 같은 곳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라 조선주가 우리가 그 큰 화랑을 15년도에 했을 때 원화 환율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그 계약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 15%까지 큰 사이즈 영향을 줬는데 지금 앞으로 그 재정 정책을 푸는 것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니까 달러는 강해질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면 생기죠. 향후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넣었던 거에 10배 되는 자금이
한국과 대만과 여러 나라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개인 자금들도 들어가고 있고. 예, 개인 자금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위험 자산으로도 달러를 사고 안전 자산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도 달러를 사고.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수요가 모든 게 다 너무나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발생을 하니까 지금은 환율 시장에서 그냥 달러가 아닌 통화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원화인지 엔화인지 위안화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는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들도 이러한 경제적인 현상이 아닌 부분에 지속적으로 변한 현상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어쩌면 이게 금융시장의 그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일부는 뭐 물가를 올리는 그 소비자의 지출로 그 쓸 수도 있으나 이 막대한 돈이 네네. 어떻게 이 금융시장에서의 그 투자 상품의 가격에 반영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선철 대표님.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장기 금리가 충분히 높아져야 된다. 제가 계속 그 과거부터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하이어 폴 롱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장기 금리가 그만큼 충분하게 올라주질 않았습니다. 연준은 제로에서 기준금리를 5% 넘게 올렸지만 사실 5%라 그러면 과거 20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 같죠. 예. 다만 지난 뭐 50년, 70년으로 봤을 때는 5%는 전혀 그렇게 높은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뭐 20년 만에 가장 큰 긴축, 가장 높은 금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2020년 팬데믹 때 풀었던 유동성은 과거 20년이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결합해서 과거 20년이 아니라 거의 과거 50년, 과거 100년 중에 가장 큰 유동성 주입 정책이었거든요. 예. 그 말은 연준 단에서 해야 될 일을 일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사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못할 때는 아직 시장 장기 금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는 리세션이 올 거다라는 착각 때문에 낮게 눌려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특히 지금 재무부가 미국 정부와 공조해서 이렇게 무한하게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을 때는 예.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국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장기 금리의 상승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많이 발현이 됐고요. 사실 국채의 공급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 변동이 되는 턴 프리미엄의 변동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QRA가 당장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되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마 새벽 3시일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FOMC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재무부가 이제 분기별로 국채를 어떻게 발행을 할 것이냐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다만 오늘은 총액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물, 중기물을 많이 발행할 거야, 아니면 단기물을 많이 발행할 거야. 이거는 5월 1일에 내일 모레 발표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총액과 순 발행액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뭉뚱그려서만 나옵니다. 다만 그것조차도 저는 꽤 많을 거다 이번에라고 발행 규모도 늘고 장기물의 비중도 늘 거다. 그러니까 중장기 쿠폰물 이표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빌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재정증권 말고 문제는 꼭 장기물이 아니어도 1년 이상의 쿠폰물이 많이 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오른 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있었지만 지난번 QRA에서 올해 2분기에 이제 쿠폰물을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걸 사실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국채가 계속 입찰을 할 때마다 워낙 규모가 많기 때문에 테일이 나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주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턴 프리미엄을 1998년부터 현재까지 10년물에 껴있는 턴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마우스로 요 표시하는 구간이 이제 08년 이후, 2014년 이후 이제 QE 구간. 그러니까 연준이 돈 찍어서 인위적으로 장기물을 사들이는. 당연히 그러니까 낮아지죠. 장기물이 인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기반에서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실제 리테일에서는 대출이 많이 안 일어났거든요. 리테일에서 대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이가 돼야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연결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나고 소수한테만 예. 돈이 저리에 접근이 되다 보니 그 돈들이 어딘가에 파킹을 해놔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계속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예. 되었다. 근데 그 끝이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인데 거기까지 지금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는 거죠. 제가 계속 예.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 10년의 경험이 너무 익숙하니까 예. 왜냐하면 제도권도 다 경험해 본 게 과거 10년, 길어야 20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여전히 영부근으로 받고 있다.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 캐시 대비, 단기물 대비 장기물에 주는 리스크 그렇죠. 프리미엄이잖아요.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니. 당연히 오래 빌려주는 게 김프로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 하루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빌려주시면 훨씬 많은 리스크를 지시는 거잖아요. 이자율을 더 요청하게 되죠. 그렇죠. 훨씬 더 요청을. 그걸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기간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아직도 제로라는 거예요. 뭔가 화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최근 조금 올라왔는데 여전히 제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아까 차트에서 국채를 어떻게 발행하고 있고 실제 재무부발 머니 프린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네네. 뭐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시간적으로 많이 하시면 좋은데 네네. 뭐 또 밸런스도 맞춰야 되니까 네네네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장기물 금리가 너무 눌려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부터 발표하는 미국 재무부의 그 네네네 QRA 펀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 발행의 규모와 네네네. 장단기의 비중 이런 네네. 것들에 자극받아서 올라갈 거고 네. 지금 히스토리컬이 텀 프리미엄 너무 낮다. 네네. 그래서 이선철 대표께서 보시는 앞으로 한 1년 내에 네. 미국 10년짜리 국채의 네. 고점은 어느 정도? 저는 5.5까지는 일단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5.5? 예. 시기적으로 5는 올해 안에 5는 안에? 일단 무조건 넘어가고 지금 4.5 5.5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포인트 올라간다. 네, 지금 텀 프리미엄만으로도 100bp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까지 겁을 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근데 보수적으로 이제 5.5로 더 그 와중에 저는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장기 금리가 향후 길게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예. 그때는 연준이 어떤 상황이든 개입을 다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예. 앞선감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일단은 텀 프리미엄만으로도 오케이. 제가 봤을 때 5.5까지 어쨌든 뭐 5% 넘어가면 주시장은 좀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올해라는 게 뭐 사실 한 9개월 뭐한 네, 얼마 안 7, 8개월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오정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 국채 금리로 조금 줄여서 생각해 보면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렸다고 보세요? 전 예측을 안 하는데요. 그래도 제 얼굴을 봐서 좀 그렇지. 뭐 예측을 안 하고 저는 대응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예측을 굳이 방법을 잡아서 하면 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5% 이상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예.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안전자산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채의 수요도 또 증가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같이 만약에 일어나려면 그리고 그게 가까워져 있다라면 지금 신용물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한 달 전에 300bp로 저점을 보이고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한 40bp 정도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다시 310bp로 또 떨어졌거든요. 신용물은 이러한 현상에서 그게 진짜라면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시점적으로는 먼저 움직이는데 아직 그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신호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올라간 거는 맞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 연금 같은 데가 언론 보도에 나왔었는데 캘퍼스죠. 예. 장기 자금들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간 주식을 일정 부분 줄여서 채권 쪽으로 움직이는 포트폴리오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변동하는 채권 변동의 대상이 국채가 아니라 신용물이에요. 크레딧 본드. 크레딧 본드를 예. 하이힐드도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그러한 대형 연금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국채로 들어가지 신용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그분들은 이제 한 10% 정도의 일들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태들도 이게 그렇게 정말 리스크가 많이 앞닫혀 있고 그 앞다퉈 있는 것을 먼저 많이 봐야 되는 큰 배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연기금들의 행태로 봤을 때는 아직 그런 쪽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거죠. 크레딧 스프레드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만약에 5% 이상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뭐 10년짜리 5.5 간다면 10년짜리 회사채 금리는 그거보다 더 많이 뛸 거라고 그 하이힐드는 더 많이 뛸 거잖아요. 지금과 별로 안 보인다는데. 일단은 그 BTFP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크레딧 위기 지금 연준과 재무부가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거는 그런 과거와 같은 어떤 크레딧 스프레드 벌어지고 어떤 민간 쪽의 크레딧 위기가 바로 갑자기 전이되면서 발생하는 리세션 이제 그런 거를 모두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BTFP를 해왔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정말 장기 금리가 시장이 흡수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크레딧 그 스프레드가 그렇게 벌어지기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도 역대급으로 매우 아주 이완돼 있는 상태죠. 근데 아까 이제 연기금들이 안정이 돼 있죠, 굉장히. 보통 이제 리세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로 올라가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한 핵심 키는 장기 금리의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장기 금리의 상승이 먼저 와야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계속 주입시켜서 연준이 됐던 재무부가 됐던 그런 문제만큼은 안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오정태 이사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채권의 투자 매력도 올라갈 거고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테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가격으로 그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전 세계 연기금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까지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직전까지도 예를 들자면 부동산 펀드나 대체 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한 곳들이 연기금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들이 정말 매크로를 굉장히 잘 아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감히 뭐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뭐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지금 국채 미국 장기 국채에 가장 크게 물린 곳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상업은행들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 그런 연기금들이 가장 크거든요, 규모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지금 금리가 좀 올라왔다고 물론 과거 20년으로 치면 본 적 없었던 금리일 수 있어요, 장기 금리가. 과거 한 10년 정도로 하면 그렇겠네요. 다만 그게 좀 올라왔다고 그들이 주식을 팔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제 장기 국채를 좀 담는다는 게 어떤 신호로 봐야 될 일이냐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조곤조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합의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대화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산 가격의 근본은 실세 금리, 미국의 시중 금리, 그것도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의 10년짜리 금리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5.5% 이상 가면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텐데 라는 데까지는 합의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아까 우리 이선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년물 금리가 특별히 성장주의 어떤 멀티플을 좌우한다.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대체 투자 자산이 있는 거죠. 만약에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10%면 굳이 내가 테슬라 투자해야 되나 엔비디아까지 투자해야 되나 10년짜리 10년 하면 이게 몇 배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제 혹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많이 오른 건 사실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미국 주시장이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그래서 그죠? 그 차트를 제가 한 장을 가져온 게 예, 있는데 차트 보여주세요.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예. 많이 오른 게 사실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역사상 고점을 최근에 넘고 있잖아요. 예. 그 시가총액을 그 페드의 대차대조표 잔고로 나눈 차트입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잔고라는 저 유동성을 너무나 시스템에 지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IT 버블이나 서브프라임이나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사태들이 비교하면 너무나 지금 낮은 상태예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 비교, 절대적인 비교와 상대적인 비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저 두 개를 같이 보면 저런 그림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저건 유동성 대비해서 그렇게 시가총액의 비율인 거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과잉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이선철 대표님께서 네. 이제 그 연기금 투자자들의 부동산이나 그러한 PF 투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걔네들이 그쪽에서 너무 사고를 많이 쳐놨어요. 지난 예. 5년 동안 서브프라임이 끝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사고를 쳐놨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2024년의 상황은 어떠냐면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글로벌에서 빼고 지금 플레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연기금에서 부동산 관련 상품 사라고 그러면 사실 데가 없어요. 미국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이 주요 국가들에서 부동산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기저 유동성이 이렇게 높고 QT를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정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예. 그 돈은 지금 채권 금리도 지금 채권 쪽에 대한 금리 상승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가기도 불편해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주식 시장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인 비율이 높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도 갈 곳이 없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지금 잠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오피스 빌딩하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레지던스는 계속 많이 가고 있죠. 레지던스는 지금 현재 가격이 되게 좋은데요. 네. 가격이 좋은데 거래가 없어요. 그 뭔가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예, P와 Q가 같이 좋아야 그 시장이 정말 화랑인 것인데 지금 P만 좋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지금 수출이 P만 올라가다가 이제 Q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P와 Q가 같이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미국 부동산 주택에서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선철 대표님 지금 차트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저건 뭐 팩트니까. 네네. 밸런스시트 그러니까 저걸 뭐 유동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 대비해서 S&P는 그렇게 고평은 아니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죠? 저게 사실 유동성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제 그냥 본원 통화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다면 본원 통화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실제 2008년 이후로. 2008년 이전에는 양쪽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이 보유자산이라고 할 게 없었고 그럼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입했으니 매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잘못된 비아스를 아까 같은 차트와 같은 왜곡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질 S&P 500이나 실질 주가를 볼 수 있는 차트들은 단순하게 저렇게 연준의 보유 자산이나 이제 본원 통화를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광의 통화 그리고 통화 유통 속도를 곱한 값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실질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지금 S&P 500이 지난 100년 중에 가장 실질로 높은 수준인데 고평가예요. 제가 차트를 안 준비해서 그거를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혹시 차트 한번 봐주시면 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재무부 일정이 그게 이제 오늘 그리고 사실 오늘보다 정말 중요한 건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장단기물의 배합이 어떤가?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오늘의 헤드라인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일이다. 내일 모레인데 이제 그때 제가 봤을 때 쿠폰물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차트가 지금 이 차트인데, 장기물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어떻게 그 국채를 발행하고 있냐, 어떤 만기로.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 하늘색이 이제 재정증권입니다. 빌스가
코로나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2023년에 엄청 많이 늘렸죠. 빌스라고 하면 1년 미만의 만기인 이제 재정증권을 얘기하고 T빌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1년 미만. 그다음에 T본드 그건 이제 1년 이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빨간색 요 표시가 이제 노츠하고 본지하고 이제 아무튼 쿠폰물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요 팬데믹 요 코로나 당시 때 엄청나게 찍어낸 빌이 만기가 돌아와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엄청나게 발행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돌아옵니다. 지금 국채가 미국이 재무부가 아무튼 임시 처방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던 예. 그때 발행할 땐 좋았죠. 단기채만 발행하니까 예. 주식시장 멀티플 받쳐주고 주식이 계속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니 옐런이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 이유는 이번 TGA 만약에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큰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TGA래 죄송합니다. 이번 그 발행 그 이슈 때도 이번 QRA 때 쿠폰물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결과는 수요일에 나올 건데 왜냐하면 만기가 지금 다 돌아오는데 연준이 지금 파이낸싱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연준이 어떻게 돈 찍어서 인위적으로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단기물로 차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RRP가 그 RRP 리버스 레포라고 실제 그 비를 역레포. 네, 역레포 그 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을 때 그 유동성을 흡수해 준 게 지금까지 역레포였는데 그 역레포 잔고가 너무 많이 소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는 지금 힘들다. 할 수가 없고 이미 티박이 그 국채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발행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그들이 권고하는 비율 이상으로 엄청나게 빌스를 많이 발행을 해왔죠. 다만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만기가 25년까지 당장 돌아오는 만기만 봤을 때도 지금 쿠폰물을 늘리지 않기가 어렵다. 특히 턴 프리미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0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재무부가 쿠폰물을 기본적으로 발행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죠. 심지어 작년 3분기 생각하신 8, 9, 10월 그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비해 턴 프리미엄은 똑같고 주식시장은 약 12%가 올라 있습니다. 작년 7월 고점에 비해서도. 근데 제니 옐런 입장에서 어차피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기다릴 것이냐 또 단기물로만 발행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5.5를 갔어요. 네네. 미국채 10년짜리가. 네네. 그러면 적정한 S&P 500은 얼마라고 보세요? 저는 캐치다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간 금리를 아직 지금 현재까지의 금리조차도 캐치다운을 그 주식이 충분히 안 따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5.5까지 갔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코렉션입니까? 그냥 좋게 말해도 3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30%? 좋게 말해. 네, 제가 S&P 좀 30%? 예전에 강하게 말하니까 너무 좀 반응들이 격하셔서 네. 예, 그냥 좋게 말했을 때 30%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한번 닉네임 한번 가져보실래요? 아니요, 전화. 제가 그래서 요새 일부러 말을 워딩을 저도 조심하고 하는데, 네. 5.5 가면 얼마 보세요? 예측 안 하는 분한테 제가 계속 압박을 해서 죄송한데. 5.5를 갈지 일단 모르겠고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5를 가는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모든 시장이 다 크래시가 나는 거거든요. 꼬이는 거거든요. 그 꼬이는 거를 사람이 어떻게 맞추죠? 저는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답을 좀 못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답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유동성을 바라볼 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놀이동산 수영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물놀이장 가면 보트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막 쭉쭉 타고 내려오는 물놀이 기구 있잖아요. 그걸 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마지막에 도착할 때 다치지 말라고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너무 낮으면 손님들이 다치죠. 그러면 거기다 물을 채우겠죠. 그 물을 채울 때는 허리 정도까지 채워놔요. 가슴이나. 왜냐하면 이 내려오는 마지막 슬로프의 각도가 아주 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그 정도 채워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유동성 정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가장 큰 것은 서브프라임 때 시작이 됐고요. 서브프라임 때 그 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물을 잔뜩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10m짜리 다이빙을 하는 사람한테 물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채워야죠. 20m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SVB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 유동성 정책이 또 들어갔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SVB 사태가 잘못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또 크래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물을 채워준 건데 예.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각도가 아니라 예. 90도로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물을 많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성격이 다른 이 떨어지는 사건의 각도,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응한 것이지 경기에 순환적으로 대응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네. 연준도 재무부도 충분한 정책적인 고려와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수심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작년 3월인가 네. 미국에 사고버림 부도 났을 때 한 걸 네. 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죠? 네. 사실 위기는 대응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우리가 빅쇼트 영화를 보더라도 아무도 대응 안 하고 있고 그런 일 없다고 그 소수의 몇 명, 그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제 연준의 대응은 그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죠. 예. 지금이라도 돈 찍어서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GDP가 이제 뭐 1.5로 나와서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용어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도 아직은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예. 아직은 그런 단어를 쓸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경로는 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막 완전히 없어져서 모든 기업들 크레딧이 다 부러지고 이런 경로가 먼저 나오기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실질 GDP라는 건 명목 GDP에서 물가를 그렇죠. 빼는 거잖아요. 예.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GDP가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크래시나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연준이 다 대응을 하고 있구나, 중앙은행들이 대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과정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당장 리세션이 아니구나. 다만 그것이 오히려 노랜딩 이제 하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노랜딩스러운 지표가 결국엔 하드랜딩을 만들 수밖에 없게. 왜냐? 그것이 장기금리를 올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할 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장단기 금리가 거의 지난 100년 중에 거의 최대로, 대공황 이후로는 거의 최대로 역전이 되고 있죠. 대공황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0일 정도가 역전이 됐고 그 이후로는 거의 지금하고 1973년에 니프티 50 당시가 가장 길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리먼도 10년에서 2년 금리를 역전하자면 거의 그것도 500일 넘게 역전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540일, 550일 정도 역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금리가 역전이 된 게 풀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역전이 되면서 주식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전이 된 게 정상화가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게 그 정상화가 이번에는 과거에는 늘 불스티프닝으로 이루어졌으나 왜냐하면 갑자기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연준이 그런 크레딧 위기가 나올 만한 거는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뒤에 게 올라간다라는 얘기, 베어 스티프닝이 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그 방향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쪽이 많이 올라가면서 단기에 비해서 그런 상황일 때 분명히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늘 통화나 유동성이 풀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 수치로 나오거든요. 제가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가가 바트밍 아웃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과 실제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커브가 정상화되는 구간이 저는 겹칠 걸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과정이 온다면 실제 제가 이제 커브가 역전된 거를 늘 다 이제 하루하루 다 계산을 해보니 이상하게 커브가 역전된 기간과 경제가 침체를 겪는 강도, 제가 말하는 여기서 강도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폭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비례를 하더라.
한 번도 10년 3개월 금리가 커브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될 때 10년 3개월만큼은 리세션을 못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10년 3개월이 지금 540일이 넘게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거보다 길게 역전된 거는 대공황 때만 더 길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과연 지금 장기금리 이제 사람들이 리세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노랜딩이구나 하면서 장기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노랜딩이 곧 하드랜딩을 만든다. 그렇죠. 노랜딩이 결국에 하드랜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유동성의 힘이 더 클 것이고 정책 대응이 충분할 것이다라고 보는 오종태 이사께서 보시는 이제 실제 투자자시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무슨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요? 올해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저는 지금 박스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올해는 이제 그 금리가 굉장히 괜찮잖아요. 지금 나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물 정도의 채권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장기물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한 변동 리스크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기물 정도를 어느 정도를 포함하고 뭐 2년, 5년 이런 정도? 한 5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굉장히 비관론이 좀 많이 커져 있을 때 위험 자산을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긍정론이 갑자기 또 커져 있을 때는 위험 자산을 좀 줄이는. 주식으로 산다면 여전히 선도주? 산다면 뭐 지금 그러니까 AI가 혁명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AI와 관련된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엔비디아를 산 분들은 좀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밴드 플레이를 계속 할 수 있으면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심리와 본능과 거꾸로 역행하는 매매를 한다는 게 그렇죠.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한테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의 그냥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진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적절한 조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장기물 사도 되고 지금 구조에선 중기물 정도를 사서 버티다가 센치가 바닥권 그러니까 레인지의 하단부에 오는 어떤 그런 센치멘탈이 생겼을 때 위험 자산 그리고 AI에 대한 확신이 있다. 레볼루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엔비디아류에 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속 추종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얼씬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AI가 꼭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라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은 이제 요즘 전력기기 주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또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안 올라간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안 올라가는 건 원자력 관련된 주식들은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AI 현상 때문에 미칠 부분들 중에 덜 맺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자력도 AI에 관련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석탄 발전을 줄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이 비중이 올라가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사용 시간이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시간과 안 되는 시간이 예측이 안 돼요. 그 사이에 그러한 갭들을 메꿔줘야 되는 그러한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원자력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정책이 계속 원자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선철 대표님께 뭘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채권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금리 오른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5년이나 2년, 뭐 7년 이런 중기물도 어쨌든 쿠폰물에 속하는데 실제 이제 가장 많이 찍어내는 테너거든요. 그 5년, 7년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5.5 정도 10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채권이. 네네. 다만 이제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국가의 국채를 사느냐. 만약에 미국 국채를 산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연준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도 봐야 된다. 만약에 장기 금리의 어떤 그런 큰 움직임이 나와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다시 개입해야 된다면 그때는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로도 정말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달러가 정말 약해지는 국면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저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주식이 그나마 채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주식 중에서 멀티플이 고평가된 것들은 저는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제 멀티플이 고평가된 것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많이 보고 있고, 반대로 멀티플이 이미 충분히 수축이 되어 있는 국가나 그런 섹터의 주식들이 사실 조금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올해 예를 들면 어디예요? 뭐 그냥 국가로 치면 뭐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섹터로 치면 에너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금광주라고 아마 많이들 잘 모르시는데, 최근에 아무튼 올해 들어서 굉장히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중국도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원자재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신호라고 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자재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원자재를 잘 모르셔도 종합 원자재 ETF라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자기 포트에 담아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굴뚝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워낙 지난 10년 넘게 다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이제 막 그런 IT들이 계속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외면받아왔던 그런 멀티플이 아주 낮아 있는 주식들, 이미 다 타격을 받고 낮은 주식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꽤 많이 싸고 실제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 그런 것들이 다 일련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상방이 열려져 있다라는 게 이선철 대표의 시종일관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초단기물을 제외하고 중기물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5.5 이상 가서 가격에 메리트가 생겼을 때나 채권을 하자. 다만 주식에 대한 투자 역시도 PE 레이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당연히 주도주 포함이겠네요. 그죠? 현재 M7이라는 그 주도주 포함한 권역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시장 뷰를 주셨고, 나라 권역으로 굉장히 작년부터 소외감을 느꼈게 했던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원자재 국가들, 또 금광 관련주들, 원자재 ETF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을 맞춰 보니까 제가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주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몸소리까지 칠 필요. 저녁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용어도 좀 나왔고, 여러분께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미국의 금리를 비롯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를 두 분과 차근차근 해왔는데, 한번 이 영상은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휴일 날이잖아요. 휴일 날 다시 잘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서 저와 두 분이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 설명도 좀 곁들여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